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입니다. 예, 저는 PPT를 준비해서 PPT 중심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이미 발제는 끝났어야 될 시간인데 한 15분 정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된 PPT를 다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재단법인 동천이라는 곳에서 난민 이주민 관련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나 뭐 아동권리협약 또는 최근에 채택된 국제문서인 이주글로벌 컴팩트 등을 더 많이 다루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높진 않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그 분야에서는 더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좀 초대해 주신 이유는 최근에 이 국제인권 조약의 권고에 기한 어떤 국가배상 청구 소송, 국내에서도 전례가 없고 굉장히 흥미로운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그 경험을 얘기해 달라고 전 이해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뭐 선택의 전후 개요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필요성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일 테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 또는 국가의 적극적인 차별 시정 의무를 선언하고 있지만 개별 병력 미비에 따라서 실효적인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고 장애인 권리 협약 등 인권 조약, 국제 인권 조약은 본질적으로 어떤 인권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선택 의정서 가입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본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열릴 것이 기대됩니다. 사실 장애인권리협약 작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법원 판결에서 인용된 사례가 지금까지 4차례, 작년 기준에 4차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권리협약의 어떤 해석과 그 내용의 국내 이행에 좀 국내 법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해봅니다. 조약기구 결정, CRPD 등의 조약기구 결정이 국내 사법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 결정이 사법부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 또는 사법부를 어떻게 구속하는가의 문제인데 다른 국가 법원의 동향을 보더라도 이행법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일부 개별적인 소송에서 조약기구 결정의 사실상의 구속력 또는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등을 인정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어떤 일괄된 해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다만 좀 이따 말씀드릴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는 좀 예전 경우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관할해서 법원은 어떤 조약기구 권고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소개한 이 아일랜드 대법원 판결이 그걸 좀 잘 대표하는 그런 판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런 얘기죠. 이 조약기구에 속한 위원들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조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제인권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들의 견해가 어떤 법원에 확정된 판결을 뒤집거나 법원을 구속할 만큼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대세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국내 법원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딩 케이스가 96년도에 이른바 손정규 사건인데, 이때 대법원이 어떤 조약기구의 조약기구가 손해배상 등을 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것 때문에 개인이 이 국제 조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약기구들의 태도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자유권규약위원회 태도를 보면은 본래 이 자신들의 견해가 비구속적인 권고적 효력만이 있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수차례 피력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한다거나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위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배상액은 얼마로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논평 33호를 보면은 위원회 견해는 규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이고, 이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이 위원회와 협조할 의무가 있고 위원회 견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최근 국내 하급심 판례 및 대법원 소수의견에서 약간의 변화된 어떤 기류도 느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보면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은 규약의 효력을 위한 중요한 자료거나 상당한 설득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시한다거나, 밑에 대법원 보충 의견을 보면은 자유권 규약의 내용은 그 규약의 명시적인 표로만 제한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조약기구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 논평, 그리고 이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 국민이 제기한 개인진정 사건에서 채택한 견해 등도 참조하여서 이 자유권규약의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둘 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사례였습니다. 최근 스페인 법원 사례도 좀 인상 깊어서 따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최근 아니고 벌써 3년 전이네요. 2018년도 판결인데, 스페인 법원은 사실상 이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권고에 따른 원고의 국가회생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이러한 논거를 채택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에서는 국제조약은 국내법 질서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또한 헌법상 기본권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기구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 및 상위법 우선의 법칙의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6조 1항에 국내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본 우리나라 법원의 어떤 지배적 견해를 볼 때 이런 식의 판시가 채택되는 것은 근시일내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두를 얘기했는데 벌써 5분이 지났네요. 10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체적인 사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또 흥미로운 사례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또는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다들 힘들어지실 때라서 좀 사례 중심으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은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권고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죄송합니다, 기한 건 아니고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권고 이후에 국가회상 청구 소송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때 원고는 내지는 피해자는 이른바 회화지도,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자격으로 이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러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에게는 에이즈와 마약 검사를 이제 강제하였습니다. 처음에 강사로 일을 시작할 때 검사를 받게 했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도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당시 어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서 때문에 외국인들이 에이즈를 퍼뜨린다, 내지는 다들 마약을 하고 클럽에서 이제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 등의 어떤 근거 없는 어떤 정서에 부응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는 일단 검사를 받고 1년 근무하였는데, 계약 갱신 때도 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강제를 하자 이러한 검사는 차별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그 이후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울산교육청과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근로계약상의 중재조항,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면은 중재재판소로 간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원고는 중재재판소에 이 사건을 들고 갔는데, 이때 중재판정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하였는데 인권위에서도 판단을 따로 하진 않고, 그 이후에 2015년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하여서 2015년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 이유는 이런 정책이 인종차별적이다, 그리고 이런 인종차별적으로 1년간의 근로하지 못한 원고에게 1년간의 연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라 라는 취지의 권고였습니다. 이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부는 이 에이즈 검사, HIV 검사 요건을 폐지하였는데, 이 원어민 교사에 대한 HIV 검사 요건을 폐지하였는데, 여전히 조약기구가 권고한 내용 중에 포함되었던 원고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원고는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즉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 차별적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하고,
기타 주장들을 하였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진행되던 중에 그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도 있었습니다. 소송을 했던 저를 포함한 몇몇 변호사들이 이 심의 과정에서도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이제 이 건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2015년 이런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쪼르르 가서 이제 얼른 일렀는데 관련된 질문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권고를 존중하여서 검사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한국은 국가배상 절차 법률에 따라서만 소송에 이긴 경우에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고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은 그때 다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 소송 과정에서 어떤 법원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별도의 의견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좀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후에 이 원고가 승소한 이후에는 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어떤 그 환영 의견서, 환영 입장문 등도 좀 발표하도록 요청을 드렸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좀 이 소송 과정에서 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송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승소하긴 했는데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 개인 진정에 따른 조약기구 권고를 가지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절차적 장벽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다 이 개인 진정의 이제 요건 중에 하나인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국가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안 뒤에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다만 최근 몇 년간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즉 3년 내지는 5년이 지난 뒤에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떤 국가 폭력으로 인해 고문을 당했다거나 또는 기타 폭력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사실 이 군부 독재 시절에는 도저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정부 기구가 이러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 확인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고 소멸시효가 모두 끝났다는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제가 진행한 소송 법원도 이 판시를 그대로 차용해서 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 개인 진정에 대한 견해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에 의한 어떤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그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와 반대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사실 항상 이러한 판시가 인정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회의적입니다. 사실 주장하면서도 과연 받아들여질까? 어떤 군부 독재 시절에 도저히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호소할 수 없었던 과거의 상황과 지금 어쨌든 2000년대 외국인에 대한 어떤 국가의 불법 행위가 동일선상에서 판단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다소 회의적이었는데 어쨌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기판력이라 하면 한 번 법원이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또 이미 어떤 중재 절차나 그 밖에 국내 구제 절차를 소진하면서 법원에서 이미 이거는 불법 행위니까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했는데 그것이 모두 기각된 뒤에 개인진정 결정을 하였고 개인진정 결정 이후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기판력의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예외적으로
애초에 중재재판부가 이 사건을 가져갈 때 가능한 모든 주장을 하지 않고, 즉 뭐 계약 위반이다, 뭐 불법 행위다 등의 주장을 모두 하지 않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그리고 최초 외국인 등록할 때 검사가 불법 행위였다, 이 두 가지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회피해서 계약 갱신 당시에 이 검사를 요구해야 했던 행위가 불법 행위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역시 일반적으로 항상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는 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내 절차를 소진할 때 난해 이후에 개인 진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주장하지 말고 일본 아껴놓자라는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하기 힘들고, 변호사로서도 당연히 가능한 모든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주장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판력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고, 만약 기판력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었으면은 결국은 이 개인 진정에 따른 조약기구 권고에 따라서 별도의 어떤 청구권이 창설되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청구권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앞서 손정규 사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법부의 판단 영역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조약기구 권고의 효력은, 내지는 이 활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가 있을 텐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밖에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것 역시 쉽게 인정되는 소송이라 볼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슬라이드에 적진 않았는데, 입법 부작위에 따른 어떤 위헌 확인을 구하는 어떤 헌법소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역시 지금 어떤 대법원의 어떤 법원의 조약기구 권고에 대한 어떤 구속력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은 이것 역시 쉽사리 인정되리라고 판단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만약 정보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면은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지금까지 뭐 어떤 조약기구 권고에 따라서 뭐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나 뭐 무수한 이제 진정 사건들에 대한 권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뭐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경우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뭐 20년 만에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뭐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앞서 발제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다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런 어떤 조약기구 해석이라는 것이 비단 뭐 국내 사법부나 국내 행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국제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부가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 효과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HY 사건도 결국 보상은 하지 않았지만, 이 인종차별적 제도 자체는 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개선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약 해석의 권위는 해석 자료로서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특히 한국 법원이 어떤 국제조약을 해석하면서 이 조약의 문헌 자체, 이 텍스트 자체에 어떤 얽매여서 이 더 전진된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조약은 이 최초 제정될 당시에 텍스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살아있는 문서로서 확장된 해석이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조약기구의 해석이 이 살아있는 문서로서의 조약의 권위인 해석 자료로서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취지의 판시로 슬라이드에서 보이고 있는 대법원 보충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결국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고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의 지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사실상의 기속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력의 기속력이 비단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도 사실상의 기속력 내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사법부 내 일종의 인식 제고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 판시한 것처럼, 권고한 것처럼 규약이 실정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규약상 권리의 재판 적격성에 대한 법관, 변호사, 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을 할 것을 권고함이라고 권고한 것처럼, 사법부 내의 어떤 제도화된 훈련을 위해서 이 조약
포함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거나 실무지의 편찬, 연구임 학술 행사의 활성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실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발제자분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본질적 이행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취지의 어떤 입법적 개선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